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팩트풀니스, 한스 로슬링, 올라 로슬링, 안나 로슬링 렌룬드 지음, 이창신 옮김, 김영사 출판사 책이고요. 2021년 3월 30일 알라딘 기준 인문학 주간 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팩트풀니스, 사실 충실성이란 의미. 이 책에서 처음 소개하는 말로 팩트의 근거에 세계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습관을 뜻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저자의 말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은 마치 나 혼자 쓴 것처럼 내 목소리로 작업했고 내 삶의 많은 이야기를 다루었다. 하지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테드 강연을 비롯해 지난 10년간 전 세계를 돌며 진행한 많은 강연과 마찬가지로 이 책도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의 작품임을 밝힌다. 나는 대개 앞에 나서는 사람이다. 무대에 서고 강연을 하며 박수도 받는다. 하지만 내가 강연에서 하는 이야기, 이 책에 쓴 글은 모두 나, 아들 올라 로슬링, 며느리 안나 로슬링 렌룬드가 18년 동안 긴밀히 협력한 결과다. 우리는 2005년 사실에 근거한 세계관을 심각한 무지와 싸운다는 사명감을 갖고 겟마인더 재단을 설립했다. 나는 여기에 열정과 호기심, 그리고 의사로서, 연구원으로서, 세계보건 강연자로서 평생의 경험을 쏟아부었다. 올라와 안나는 데이터 분석, 독창적인 시각적 해설, 데이터 이야기, 깔끔한 프레젠테이션을 디자인 맡았다. 무지를 체계적으로 측정해보자는 생각은 올라와 안나의 아이디어였고 둘은 움직이는 멋진 물방울 도표를 디자인하고 프로그램을 짰다. 달러 스트리트, 사진을 데이터로 활용해 세계를 설명하는 프로젝트인데 안나의 발명품이다. 나는 사람들이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점점 화가 났지만 올라와 안나는 화를 내기보다는 그러한 분석을 이용해 사실 충실성, 팩트풀리스라는 소박하고 편안한 개념을 구체화했다. 우리는 이 책에서 소개한 실용적인 생각 도구들도 함께 정의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은 천재 한 사람의 발명품이 아니다. 재능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관점도 다른 세 사람의 끊임없는 토론과 논쟁, 그리고 협력의 결과다. 기존과 다른 종종 화를 돋구는 그러나 대단히 생산적인 이런 작업 방식 덕에 세상을 소개하는 법과 세상을 생각하는 법을 개발할 수 있었다. 나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했을 일이다. 제1장 간극 본능. 1995년 10월 어느 날 저녁 수업이 끝나고 세계를 둘러싼 오해와 맞선 일생일대의 싸움을 시작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동 사망률은 얼마나 될까요? 손들지 말고 그냥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유니세프 영감에 나온 표를 복사해 나눠준 참이었다. 나눠준 자료는 지루해 보였지만 나는 들떠 있었다. 학생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다. 35. 좋아요. 35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 1000명이 태어나면 그 중에 5번째 생일이 되기 전에 죽는 아이가 35명이에요. 그럼 말레이시아는 어떨까요? 14. 역시 한 목소리로 말했다. 학생들이 대답할 때마다 나는 프로젝트 필름에 녹색 펜으로 숫자를 받아 적었다. 14. 사우디아라비아보다 적네요. 난독증이 심술을 부리는 바람에 나는 말레이시아가 아니라 말레이지아라고 적었다. 학생들이 웃었다. 브라질은 55, 탄자니아는 171. 나는 펜을 놓고 말했다. 내가 왜 아동 사망률 수치에 집착할까요?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어서만은 아니에요. 이 수치는 사회 전체의 온도를 말해주는 거예요. 거대한 온도계처럼 아이들은 아주 취약해요. 아이들의 목숨을 노리는 건 아주 많죠. 말레이시아에서 1000명당 14명이 죽는다는 건 986명은 살아남는다는 뜻이에요.
아이들을 죽일 수도 있는 세균이나 기아, 폭력 같은 온갖 위험에서 부모와 사회가 아이들을 어떻게든 보호하고 있죠. 14라는 숫자는 말레이시아의 대다수 가정이 먹을거리가 충분하고 하수시설이 잘 갖춰져 더러운 물이 식수로 흘러들지 않고 기초적 보건의료가 잘 되어 있으며 엄마들이 글을 읽고 쓸 줄 안다는 뜻이죠. 단지 아이들의 건강 상태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질을 보여주는 수치예요.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흥미로운 건 수치가 아니라 수치가 말해주는 그 이면의 삶이죠. 수치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볼까요? 14, 35, 55, 171. 이런 나라의 삶은 극과 극일 거예요. 나는 다시 펜을 들었다. 이제 35년 전 사우디아라비아의 삶을 볼까요? 1960년에는 아이가 몇 명이나 죽었죠? 표에서 두 번째 줄을 보세요. 242. 242라는 큰 숫자를 말하느라 아이들의 목소리가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다. 맞아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사회는 놀라운 발전을 이뤘네요. 그렇죠. 불과 35년 만에 아이 1000명당 사망수가 242명에서 35명으로 줄었어요. 스웨덴보다 훨씬 빠른 속도예요. 우리는 이와 똑같은 발전을 이루는데 77년이 걸렸으니까요. 나는 다시 질문을 던졌다. 말레이시아는 어떤가요? 지금은 14인데 1960년에는 몇이었죠? 93. 학생들이 중얼거리듯 말했다. 다시 표에서 숫자를 찾아보며 혼란스러워했다. 똑같은 사례를 한 해 전에도 학생들에게 제시했다. 하지만 그때는 수치를 증명하는 표를 함께 보여주지 않았더니 학생들은 세상이 발전했다는 내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지금은 눈앞에 증거를 제시하자 내 말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혹시 내가 자기들을 속이려고 예외적인 나라만 골라 묶은 건 아닌지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표의 숫자를 살폈다. 학생들은 데이터에 나타난 그림을 믿지 못했다. 머릿속에 있는 세상과 전혀 다른 그림이었기 때문이다. 보다시피 아동 사망률이 늘어난 나라를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세상은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잠깐 쉬었다 합시다. 세상은 둘로 나뉜다는 거대 오해. 1장은 10가지 극적인 본능 중 첫 번째인 간급 본능 이야기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서로 다른 두 집단, 나아가 상충하는 두 집단을 나누고 둘 사이의 거대한 불평등의 틈을 상상하는 거부하기 힘든 본능이 있다. 이 간급 본능이 머릿속에서 어떻게 세상의 그림을 부자와 빈자라는 두 종류의 국가 또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는지 이야기하고자 한다. 오해를 추적하기는 쉽지 않다. 1995년 10월, 그날 저녁은 내가 처음으로 그 짐승을 똑바로 목격한 순간이었다. 잠깐의 휴식 후에 일어난 일인데 그때의 일이 워낙 흥미진진해서 이후로도 그 거대 오해 사냥을 멈출 수가 없었다. 내가 그것을 거대 오해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람들이 세상을 잘못 인식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최악인 첫 번째 오해는 세상을 가난한 나라와 부유한 나라라는 두 개의 엉터리 상자에 나눠 담음으로써 사람들 머릿속에서 세상의 모든 비율을 완전히 왜곡해버린다. 나는 다시 강의를 시작하며 아동 사망률은 우림지역 부족사회에서 그리고 세계적으로 외딴 시골의 정통적 농촌에서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텔레비전의 이국적 다큐에 나오는 지역, 그런 곳의 부모는 가족을 위해 누구보다도 안간힘을 다해 살아가지만 아이들은 절반 가까이 잃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런 혹독한 조건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점점 줄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맨 앞줄에 앉은 어린 남학생이 손을 들고 고개를 가우뚱하며 말했다. 그 사람들은 절대 우리처럼 살 수 없어요. 강의실에 있는 다른 학생들도 모두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 학생은 내가 놀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나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전에도 수없이 들은 간극 발언이다. 나는 놀라기는커녕 짜릿한 기분이 들었다. 내가 바라던 반응이었으니까. 우리는 대화를 이어나갔다. 미안하지만 그 사람들이 누구지? 다른 나라 사람들이요. 스웨덴 말고 다른 모든 나라? 아니요, 그러니까 서양에 속하지 않은 나라요.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살 수 없어요.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아, 그럼 일본 같은 나라겠네? 아니요, 일본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생활 방식이 서양식이잖아요. 그럼 말레이시아? 그 사람들은 서양식 생활 방식으로 살지 않았으니까. 맞나? 네, 말레이시아는 서양이 아니에요. 아직 서양식 생활 방식을 택하지 않은 모든 나라. 그 사람들은 안 돼요. 제 말 뜻 아시잖아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설명해 보겠나? 서양과 그 밖의 나라를 말하는 건가? 맞나? 네, 그거예요. 그럼 멕시코는 서양인가? 학생은 나를 가만히 바라만 보았다. 학생을 괴롭힐 의도는 아니었지만 대화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흥미로워서 질문을 계속했다. 멕시코가 서양이면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살 수 있을까? 그렇지 않고 그 밖의 나라라면 우리처럼 살 수 없을까? 내가 말했다. 헷갈리네. 학생은 그 사람들과 우리로 시작했다가 서양과 그 외로 말을 바꿨어. 학생 의도를 이해하는 게 아주 재밌네. 그런 말을 전에도 많이 들었는데 솔직히 내가 그걸 이해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 그때 셋째 줄에 앉은 어린 여학생이 앞선 학생의 구원자로 나섰다. 그런데 내 도전을 맞받아친 방식이 너무나 놀라웠다. 그 여학생은 앞에 놓인 커다란 종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어쩌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양에 사는 우리는 아이를 적게 낳고 그중 소수가 죽는다. 반면에 그 외에 사는 그들은 아이를 많이 낳고 그중 다수가 죽는다. 이 여학생은 세상을 가르치는 꽤나 창조적인 방식을 정의해 남학생의 사고방식과 내가 나눠준 데이터에 상충하는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덕분에 나는 되려 신이 났다. 여학생도 곧 알게 되겠지만 그 방식은 완전히 엉터리인데다 더 중요하게는 오류가 구체적이어서 내가 그 오류를 증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좋아, 훌륭해. 아주 훌륭해. 나는 펜을 잡고 바로 행동에 들어갔다. 자, 그럼 아이가 몇 명이고 그중 몇 명이 죽었는가에 따라 여러 나라를 둘로 나눌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학생들의 회의적인 얼굴이 내가 왜 그렇게 신났는지 궁금해하는 표정으로 바뀌었다. 나는 여학생이 제시한 정의가 똑부러져서 마음에 들었다. 우리는 데이터를 갖고 그 정의를 점검할 수 있었다. 오해에 사로잡힌 사람을 설득할 때는 그 의견을 데이터와 비교하는 방법이 매우 유용하다. 나는 그 이후로 평생 이런 작업을 해왔다. 원본 데이터를 복사한다는 커다란 흑백 복사기는 세상의 오해와 맞선 싸움의 내 첫 번째 동지였다. 그러다 1998년 컬러 프린트를 새 동지로 맞이해 여러 나라의 데이터를 색색의 물방울 도표로 만들어 학생들 앞에 보여줄 수 있었다. 그리고 첫 번째 인간 동지가 생기면서 상황은 급진전되었다. 안나와 올라가 사람들의 오해를 바로잡겠다는 내 생각과 여러 도표에 한껏 들떠 작업에 합류했고 어쩌다 보니 데이터에 나타난 수백 가지 추세를 움직이는 물방울 도표로 만드는 혁신적 방법까지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물방울 도표는 세상은 둘로 나뉜다는 오해를 무너뜨리는 전투에서 우리의 주된 무기가 되었다.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그림은 무엇이 문제일까? 강의 중에 학생들은 그들과 우리라고 했다. 평소 사람들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이라고 한다. 독자도 아마 그런 명칭을 쓸 것이다. 무엇이 문제일까? 언론인, 정치인, 활동가, 교사, 연구원 모두 일상적으로 쓰는 말 아닌가? 사람들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이라고 말하면서 못 사는 나라와 잘 사는 나라를 떠올릴 것이다. 나는 서양, 그 외, 북부, 남부, 저소득층, 고소득층 같은 구분도 종종 듣는다. 사람들이 어떤 말로 세상을 묘사하든 그것이 머릿속에 적절한 모습을 연상시키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다면 큰 문제는 아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두 용어를 쓸 때 머릿속에서는 실제로 어떤 모습이 떠오를까? 그리고 그 모습은 현실을 얼마나 반영할까? 데이터와 비교해 점검해보자. 다음 도표는 여성 1인당 출생아 수, 그리고 각국의 아동 생존율을 나타낸다. 도표에 나오는 물방울 하나는 한 국가, 물방울 크기는 해당 국가의 인구를 나타낸다. 가장 큰 물방울은 인도와 중국이다. 도표에서 왼쪽은 아이를 많이 낳는 국가이고 오른쪽은 적게 낳는 국가다.
그리고 도표 위쪽에 있을수록 아이들 생존율이 높다. 이 도표는 내 수업에서 셋째 줄에 있던 여학생이 우리와 그들 또는 서양과 그 외라는 두 집단을 정의하던 바로 그 방식이다. 나는 여기서 두 집단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세계 여러 나라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이라는 두 사각형 안에 얼마나 깔끔하게 담기는지 보라. 그리고 두 집단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있고 그 간극 안에는 고작 15개의 작은 나라가 들어가 있다. 전 세계 인구의 겨우 2%다. 개발도상국이라는 이름이 붙인 사각형 안에는 중국과 인도를 포함해 물방울이 125개 들어있다. 여기에 속한 나라는 모두 여성 1인당 아이를 평균 5명 넘게 낳고 아동 사망률이 높아 5세까지 생존율이 95% 미만이다. 다시 말해 5% 넘는 아동이 5세 전에 사망한다. 반면 선진국이라는 이름을 붙인 사각형 안에는 미국과 유럽 대부분을 포함해 물방울이 44개 들어있다. 여기에 속한 나라는 모두 여성 1인당 아이를 3.5명 미만으로 낳고 아동 생존율은 모두 90%가 넘는다. 세상은 이 두 사각형 안에 딱 들어맞는다. 그리고 셋째 줄의 여학생이 상상한 분류와도 정확히 일치한다. 이 그림은 세계가 두 집단으로 나뉘고 그 중간에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정말 깔끔하지 않은가? 세상을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다니.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국가를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으로 이름 붙이는 것이 뭐가 그리 잘못일까? 나는 왜 우리와 그들이라고 말한 학생을 그토록 곤혹스럽게 했을까? 그 이유는 이 도포가 무려 1965년 상황이기 때문이다. 내가 아주 젊었을 때다. 바로 그 점이 문제다. 요즘 1965년도 지도를 들고 여행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의사가 1965년도에 연구를 바탕으로 진단을 내리고 처치를 한다면 신뢰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오늘날의 세계를 보여주는 도표는 다음과 같다. 세상은 크게 변했다. 세상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과 인도를 비롯해 오늘날 절대 다수의 나라에서 가족 구성원을 적어지고 아동 사망은 드문 일이 되었다. 도표에서 왼쪽 아래를 보면 사각형 안이 텅 비었다. 모든 나라가 아이 수는 적고 생존율이 높은 작은 사각형 안으로 향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나라는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인류의 85%가 소위 선진국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다. 나머지 15%중 상당수는 두 사각형 사이에 있고 세계 인구의 6%에 해당하는 13개 나라만 여전히 개발도상국 안에 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적어도 서양인의 머릿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대로다. 서양인 대부분은 시대착오적 생각에 사로잡혀 서양 이외의 세상을 바라본다. 세계는 가족 구성원 수와 아동 생존율에서만 탈바꿈한 것이 아니라 인간 삶의 꽤 많은 영역에서 이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 소득, 관광, 민주주의, 교육, 보건의료, 전기보급의 수준을 나타내는 여러 도표가 전해주는 이야기는 한결같다. 한마디로 세상은 더 이상 예전처럼 둘로 나뉘지 않는다. 오늘날에는 다수가 중간에 속한다. 서양과 그 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부자와 빈자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간극을 암시하는 이쪽 또는 저쪽이라는 단순한 분류는 쓰지 않는 게 옳다. 내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세계 문제를 인식하는 수준이 높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성실한 젊은이들이었다. 그런 학생들이 가장 기본적인 사실조차 모른다는 것이 내게는 큰 충격이었다. 학생들이 우리와 그들이라는 두 집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학생들 입에서 그들은 우리처럼 살 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충격이었다. 머릿속에 30년 된 낡은 세계관을 넣고 다니는 게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1995년 10월 그날 저녁 빗속을 뚫고 집을 향해 차를 몰면서 손가락에 감각이 없어지고 가슴이 뜨거워졌다. 내 계획이 통했다. 강의실에서 데이터를 보여주며 학생들에게 세상은 둘로 나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다. 드디어 학생들의 오해를 그 자리에서 드러낼 수 있었다. 이 싸움을 좀 더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졌다.
데이터를 더욱 명확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에게 그들의 의견은 입증되지 않은 기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더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단지 느낌일 뿐인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뒤 20년이 지나 덴마크 코펜하겐의 화려한 텔레비전 스튜디오에 나가게 되었다. 세계를 둘러 나누는 세계관이 다시 20년의 나이를 더 먹은 때였다. 프로그램은 생방송으로 진행되었다. 진행자가 고개를 약간 기울이며 내게 말했다. 작고 부유한 세계, 그러니까 대부분 오래된 서양 세계와 그 밖의 커다란 세계 사이에는 아직도 엄청난 차이가 존재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나는 다시 한번 설명했다. 더 이상 가난한 개발도상국이라는 집단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 간극은 없다고. 오늘날에는 75%에 이르는 대다수 사람이 중간소득 국가에 산다. 가난하지도 부유하지도 않은 중간쯤에서 그런대로 괜찮은 삶을 살기 시작했다. 한쪽 극단에는 국민 다수가 극도로 빈곤하게 사는 나라가 여전히 존재하고 다른 극단에는 부유한 나라가 존재하지만 절대 다수는 이미 중간에 진입했다. 진행자가 다시 물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도발적 의도가 다분한 질문이었다. 그 의도가 성공해 나는 짜증이 났고 목소리에도 짜증이 묻어났다. 세계은행과 유엔이 내놓은 흔한 통계가 그래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논의하고 자시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맞고 선생님이 틀린 겁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저도 놀랍지 않다. 내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그 덴마크인 진행자도 특별한 경우는 아니다. 내가 만난 사람 절대 다수가 그렇게 생각한다. 수많은 사람이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어한 뒤에야 세계은행은 마침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게 되었으며